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썸네일이 약간 데스노트 같은 건데 노리신 건 아니죠? 아니, 깜짝 놀랐었죠. 이거 하려고 왔는데 인생책. 아무튼 농담이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박예찬 간사입니다.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합니다. IBP 오인규입니다. 청아람 박현철입니다. 청원함에서 일하는 김유미입니다. 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책을 통해 질문하고 함께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4명의 독서가가 서로 다른 책과 시선을 나누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독서가들의 인생책은입니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명의 독서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서가의 문을 엽니다. 와. 네, 그 근황 토크 시간인데요. 그냥 조금 넘어가요. 보통 이제 이때 하는데 아무튼 네, 저희가 이게 녹음이 나가는 때가 설 그쵸. 며칠 앞둔 시간이더라고요. 또 설 인사하나요? 설 인사라기보다는 혹시 그러니까 완벽한 새해는 결국엔 그 설을 지나야 된다. 그렇죠.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 네. 세뱃돈 좀 받으셨나요? 받고 싶습니다. 근데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줄 나이가 되니까. 세뱃돈을 주는 사람? 네. 네, 네. 그렇죠. 아무도 나한테는 안 줘. 어떻게 세배 한번 해보세요. 조카들이 막 늘어날수록 이제 막 마음이 막 아니죠. 돈으로 보여 조카들이. 아우 쟤는 얼마. 네, 아무튼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 행복한 연휴가 되시기를. 또 혼자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고요. 네, 그러면 연휴에 할 일 없으면 이제 이런 팟캐스트 정주행하는 거죠. 네. 그쵸.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소개된 책들이 벌써 제법 쌓였으니까 그것을 독파하는 시간으로 보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제가 보니까 정주행하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덜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1화가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오. 그런 거 보면 이제 슬슬 네. 바이럴 타고 있다고 네. 크게 타고 있어요. 굳게 믿으면서 네, 오늘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도 또 그렇지 않다고 하기도 어려운 질문인 듯 한데요. 그럼에도 읽는 사람, 즉 독서가에게는 책에 관한 강렬한 경험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경험 때문에 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부터 책에 빠지게 되었나요? 혹은 언제부터 독서가 삶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저한테 특별한 계기가 없고 그냥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가 유일한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심심해서. 근데 다양한 놀거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그 텔레비전을 독점할 수 없었어요. 그치. 결정적인 네, 결정권이 없었어요. 네. 텔레비전 리모컨은 저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루틴한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6시에 6시 내 고향 네네. 뭐 7시에 뭐 KBS 무슨 뉴스 뭐 8시에 8시에 뉴스, 9시에 드라마. 드라마 뭐 이런 거에 어. 그런 되게 굉장히 루틴한 어떤 자기 의사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심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책을 안 본 편은 아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책에 좋아하고 막 책을 엄청 많이 보고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신대원 가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책을 많이 읽어야
멋있는 목사가 되겠다. 뭐 약간 되셨나요? 네, 모르겠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 강박이다 싶을 정도로 좀 집착했어요. 네, 그래서 신대원 1, 2학년 때 진짜 책 맨날 서점 가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만져보고 제목 외우고 뭐 그런 노력을 좀 했어요. 헌책방에 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종교역학 책밖에 잘 모르고 그때 약간 삶 속에 책이라는 게 훅 들어왔다고나 할까요?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나 확실한 동기가 있으셨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되게 라이트한 소설, 막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고 고등학교 때 막 뭐였더라?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 책을 읽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건전한 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흥미 위주의 책을 많이 보다가 대학에 들어왔는데 어떤 이제 형을 되게 동경하게 됐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 형을. 그래서 근데 그 형이 항상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서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고 그 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책을 들고 다녀서 저도 막 몰래 가서 따라서 읽었는데 그 책을 7번인가 8번 읽었어요. 마지막 한 챕터만 빼고. 그 덕분에 막 기독교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되게 20살 초반에 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더 책을 많이 좀 관심 갖고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세뇌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질문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 주입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주입했냐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밤새도록 책을 읽어달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동화책 이런 거를 막 잠을 좀 안 자는 성격이었고 그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책을 되게 많이 읽어주셨는데, 그래서 계속 자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고 계속해서 보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죠. 초등학교가 되고 그 계속 이제 혼자서 이제 잘 자고 혼자 책을 읽을 나이가 됐을 때도 그 얘기를 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도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구나 라는 것을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엄마 입장에서 이제 자랑하고 싶었겠죠. 내 아, 아들이 네. 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나 한이 맺힌 게 아니고 자랑하고 싶었겠지. 둘 다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아, 난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구나 라면서 뭐랄까 프레이밍화 된 것 같은 가스라이팅. 네. 그게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각자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공부 중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엄기호 사회학자 엄기호 선생님과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 두 분이 나눈 대담을 엮은 책이에요. 이게 제목처럼 이제 공부가 사회의 어떤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뭐 입시, 학벌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또 그 속에 담긴 여러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조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당연히 뭐 교육이라는 게 또 힘들었고 입시가 되게 피말리고 힘들다라는 거를 체감했지만 그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해왔던 거죠. 아, 너무 어디 대학교 좋은 성적 받아서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다 같이 고생한다. 뭐 이 정도였지. 뭐 그 이상의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이 사회는 그러니까 공부가 중독되었다는 게 이제 사회가 공부에 중독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책을 왜 우리 독서가들의 인생책을 이야기하는데 가져왔느냐에 대한 거는 또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이거든요. 그 선교단체를 했었는데 대학교 때 그때 간사님이 그 방학 때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공부 중독이고 대학교 1, 2학년은 어쨌든 삶에서 좀 가장 방탕한 시기잖아요. 공부가 가장 척진의 시기에 갑자기 웬 공부 중독이 웬 말인가 관심이 없는 주제였고 그 전까지는 어떤 기독교 책을 열심히 읽어왔었는데 나 좀 관심 없는 분야? 다른 분야? 책이어서 그래도 이제 뭐 읽자고 하시니 그리고 책을 친히 사주시겠다고 하시니 같이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죠. 이거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들 또 그 사회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했고 또 내가 이런 과정을 지나왔구나라는 거를 좀 반성적으로 반추할 수 있는 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제대로 처음 읽은 사회과학 도서가 공부 중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특정 세계를 열어준 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혹시 아시나요? 미야구치 코지라는 일본 그 정신과 의사의 책인데 근데 이제 아동 상담 중에 아이들한테 케이크의 모양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자 3등분을 해봐라고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만난 많은 아이들이 3등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소년원이니까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회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사회가 이런 걸 연구한 사회과학 서적인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경험한 교실 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뭐 눈치가 없다거나 아니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들에게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하고 약간 생각하게 된 계기를 준 책이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 저는 그 손석희 아나운서의 장면들이라고 하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해 얘기하면 언론은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어떤 뭐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어떤 역사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서술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의 어떤 관점이나 시선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사실 손석희가 얘기하는 그 뉴스도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의 주관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당신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주관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아젠다 키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휘발되게 하고 덮어버릴 때 꿋꿋하게 이 뉴스가 당신에게 가닿아야 한다를 지켜가는 아젠다 키핑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월호에 관련된 뉴스를 가장 길게 끌고 왔던 방송이 그 손석희가 하던 뉴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이 변하는 것들 뉴스의 역할들을 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걸 그 책을 통해서 봤고 또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관이 좀 깃들여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 깃들여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등등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해줬던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뭐 마커스 보그 책 같은 것들이 저한테 오히려 마커스 보그가 역사적 예술 이야기하고 뭐 신약학자로서는 저한테 매력이 없었는데 어떤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로 좀 더 심층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좀 신비주의라든지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커스 보그의 문제 제기가 저한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책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타이틀이 인생책이라는 키워드를 달았지만은 인생책이라고 그 개념이 담을 수 있는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넓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책 기준들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로 어떤 분기점이 된 책, 세계를 열어준 책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임표 관사님이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저자는 김상봉 교수님 온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김상봉 교수님은 네, 은퇴를 은퇴하셨죠. 제주도에 네. 계셨고 이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은 한 철학가가 어떤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작가 날선 비판 그리고 쓴소리를 한 책입니다. 이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이 제 인생 책이 된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일깨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봉 저자가 이야기하는 영성은 온 세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진보 정치는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분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시장의 그 여공들의 고통들, 어렵게 사는 그 삶의 처지들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거기에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여기 이 책에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 그 전태일이 그 시장 한가운데서 몸에 불을 붙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혔다. 그 불빛 덕분에 사람들은 평화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전태일을 통해서 그 시장에 있었던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철학자는 진보 정치가 결국엔 그 영성을 잃었다. 그 세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진보 정치가 몰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 날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 정치에 관련된 책이어서 조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단순히 나의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계를 나의 세계로 끌어안고 이 세계가 품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찬송도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영성에 가닿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좀 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저는 이 철학자 김상봉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개인 영성 그리고 나만의 신앙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어떤 기독교의 신앙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좀 더 마음 넓게 살펴보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상봉 교수님을 처음 이제 이 책을 내고 출간해서 북토크하는 현장에 가서 김상봉 교수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결국엔 내 아픔이 아닌데 그 세상을 끌어안아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하냐면 그걸 사명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영성 또 사명 이런 얘기들 통해서 하시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신앙하는 일은 단순히 내 구원만 막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을 나에게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건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그런 사명? 여러분도 혹시 내가 사명처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하고 있는 현재의 일이 있다면? 기독서가 클럽. 네, 좋은 일입니다. 아멘. 네. 아멘 나왔어. 답을 그게 하신 답이 거예요? 뭐 네. 아, 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글쎄요. 저도 이렇게 뭐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말을 피해. 그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도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맘때쯤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쯤. 그때 1호 이제 여자 목사분이 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정효 교수님이라고 저희 그 제 과에 기독교 교육과의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존경받았냐면 그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에 그분의 어록이 돌아다닐 정도로 되게 많은 교계 분들이 존경하셨는데, 그분의 어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제가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 막 1학년 막 이랬을 텐데 되게 마음을 불타게 했던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여기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말을 못 하겠잖아요. 청혼함을 되게 사명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시험 하시나?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내 사명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고요. 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제가 거부하거나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는 편이고, 그래서 뭐 주어진 모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미끈한 대답 아닙니까? 멋들어진다. 저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질문을 듣고 바로 떠올린 건, 저는 독립해서 동생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동생을 매주 만나요. 그걸 사명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지금 15살 남동생이거든요. 이제 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독립을 하면서 제 동생한테 나는 되게 필연적으로 어떤 시기에 부모와 불화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류는. 근데 그때 너가 편안하게 도망칠 수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애가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얼굴 표정이었는데, 지난 달인지 뭐 여튼 최근에 자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어떤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는지 그 순간에 뭔가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학생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일이다.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넘어갈까요? 좀 뭐랄까 추상적인 현철 관사님과 좀 비슷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모든 일에 다 사명을 다한다고 할 걸 넘어가고 그보단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 책이 그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왜 자꾸 반복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왜 자꾸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누군가를 내려보내고 이런 어떤 운동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돌아가는가에 대한 것의 어떤 키로서 영성을 얘기하는, 영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 강의 때, 그러니까 책 출간 기념 강의 때 했던 말 중에 그 함석헌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것이 모든 삶은 이제 아름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다는 거는 아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저는 이 출판사에서 소위 지식,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를 유통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어떤 무언가를 더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지식으로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뭐 진심 또는 뭐 아픔을 동반시킬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또 사명이라면 사명이지 않을까. 제가 이 책이 되게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인생책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본문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파란색 표지도 파란색, 본문도 파란색.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그렇진 오해를 않은데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본문에 보통 이제 검은색을 사용하는데 이제 본문이 파란색이어서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용기거든요. 이게 출판을 할 때 본문을 다른 색으로 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뭐 각주 기호나 인용 이런 걸 검은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저자 김상봉 선생님이 이제 미팅하면서 이 자기가 원고가 되게 그 이질감이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목에 가시가 딱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글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이질감은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살려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네, 꽤 디자인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기쁩니다. 인생책 영성 없는 진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영성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할 인생책은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책을 고르라고 했을 때 몇몇 외국 저자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작으로 갖고 있고 전작으로 읽은 저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헨리 나우엔도 그렇고 유진 피터슨, 보네퍼, 몰트먼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을 골라왔습니다. 헨리 나우엔 책 중에 유명한 책은 아닌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단 한마디 때문이에요. 서문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에서 했던 세미나를 엮은 책이다라고 하고 사막의 영성과 수도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책의 구성은 로마의 귀족이었다가 사막의 교부가 된 아르세니우스가 하나님께 들었다는 짧은 문구를 소개하면서 책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아르세니우스가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르세니우스에게 한 말 떠나라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들이 무죄의 원천들이니라 하고 하셨다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골라왔습니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화두가 되는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세 가지인데 이게 제가 갖고 오고 제가 읽은 책은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게 그 헨리 나우엔 책을 이제 분도 출판사나 가톨릭 쪽에서 많이 번역하다가 사실 IBP도 나우엔 약간 시리즈가 있지만 두란노에도 꽤 많은 이제 나우엔 번역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란노가 다시 갖고 와서 이 책을 윤종석 번역가의 번역으로 다시 펴냈어요. 그래서 두란노 번역에는 뭐 벗어나라, 분도 출판사 번역에는 떠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도망치라고 사실 처음 읽었고 도망치라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도망치는 건 되게 비겁하고 부정적으로 들렸는데 세상을 의도적으로 벗어나서 도망쳐서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고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헨리 나우엔의 아르세니우스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사막 수사들의 교훈들 중에서 고독의 영성,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독의 영성에 대해서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 교훈을 얻었던 게 저한테는 약간 하나의 화두처럼 느껴져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뭐 그 영적 발돋움이라든지 뭐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고독의 영성도 헨리 나우엔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솔리튜드라는 게 외로움과는 다른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영적 덕목 중 하나로서 우리를 강제로 괴롭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분노와 탐욕과 싸울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실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고독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여러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권 마음의 길을 제 인상책으로 소개하고 싶었고 아까 영성 없는 진보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사회 참여적인 영성 그리고 그런 참여적인 영성을 되게 중요시하지만 이 진정한 참여적 영성이라는 게 도피와 분리의 영성 그러니까 고독의 영성으로 균형 잡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참여적 영성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나우에는 이제 이 책에서 변형의 용광로라는 말을 쓰는데 도망치고 도피해서 세상을 피하고 벗어나서 그 변형의 용광로, 고독이라는 변형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고독 상태에서 내 욕망과 유혹을 직면하고 그것을 정련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참여적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우엔이 많이 하는 이야기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곱씹고 고독의 상태 속에서 그 상처를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마음의 길에 담겨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세상에 간섭하고 참여하고 껴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만 그 일의 근원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치고 나를 숨기는 그런 고독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것도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고 읽으면서 이 도망치라는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고 그 고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그런 책으로서 제 인생 책으로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삶의 화두 한마디 말로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을 던져준 책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니체 책을 좀 재밌게 봤는데 위버맨시라고 하는 책. 그래서 거기에 움직여라, 입을 닫고 리듬을 유지하라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말이 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뭔가를 평가하게 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꾸준히 하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좀 더 공고히 해가는 중이라서 딱 와닿는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움직여라, 입을 닫고 리듬을 유지하라. 저는 이런 걸 하면 또 윤동주 얘기를 안 하기가 힘든데 그 안 하기가 힘든데 그 말을 안 하든가. 저기 그 쉽게 쓰여진 시의 그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떠나질 않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글을 쓸 때 뭐 이럴 때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그 어쨌든 이 완성이 되어가면서 그 외부 세계와 닦이게 되고 이 글의 내적 논리랄지 뭐 나의 주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져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쓸 때마다 이게 떠오르면 되게 무섭긴 해요. 내가 너무 쉽게 써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단정짓고 무언가를 이제 판단해버리고 이 삶의 여러 복잡한 것들을 이 글로써 되게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단순 글뿐만 아니라 이런 팟캐스트처럼 말하는 상황이랄지 뭐 내 생각을 발언하는 상황이랄지 이럴 때 늘 한켠에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화두의 문장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 안에서 엄청 싸움이 일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현철 간사님의 질문만 보고 떠올렸던 책은 전태일 평전이었는데 영성 없는 진보에 전태일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전태일 평전을 생각했다가 왠지 부끄러워서 중학생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왜 그 책에 손이 갔는지 근데 전태일 평전 그 돌베개에서 나온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에 손이 가서 그때 읽고 너무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학생 때였고 그냥 지금 시점에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거기일까? 그 순간부터일까?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죽음에 다다르는 그 장면도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잊혀지지 않지만 저는 이상하게 전태일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그 사람에게 쓴 편지가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편지에는 어떤 믿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알기만 하면 분명히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는 거야. 그 사람이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그 믿음 아래 적힌 그 편지, 그 편지가 중학생이던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브하군. 나이브했군. 그러니까 더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 회차 때 그 소년이 온다 하면서 간절함에 대한 책을 하면서 전태일평전이 떠오르긴 했었어요. 진짜 간절함으로 정말 가득한 책이고, 그 편지, 이제 수필 편지 이렇게 사진 이런 거 보면 진짜 옥장이 막 무너질 것만 같은, 하여튼 간절함이 되게 곳곳에 서려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인생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뭐 화두가 되는 말을 던져준 책이 있냐?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그 화두가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만 같잖아요. 어떤 그 순간. 다른 질문들도 저한테는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인생책이라고 하면 그 전에도 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고 지금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이 책 저 책을 생각하다가 책이 아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야, 잘 빠져나간다. 아니 책 소개하는 잘 팟캐스트에서 들어봐. 저렇게 뻔뻔스럽게 책을 안 가져오고. 잘 들어봐. 근데 제 책장에는 그 한 칸 정도가 책이 아닌 책들이 있어요. 그건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이거 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은가 하는 뭐 제 일기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책을 만들어줬어요. 그동안 제가 찍힌 사진들과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적어주고, 편지를 적기 민망했던 분인지 아니면 편지를 영 쓰기 싫었는지 뭐 노래 가사를 적어주기도 하고 뭐 시를 적어주기도 하고 이런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책은 인생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영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책이 아닌 책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 끝에 쓰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민 중에 약간 후보군에 있었던 책은 이중섭의 편지를 묶어놓은 책들이었어요. 이중섭이 일본에 있는 그 아내에게 일본에 있는 두 아들들에게 쓴 편지들, 그게 전 늘 좋더라고요. 그 그림 엽서들. 네. 혹시 이것만 나가는 거 아니겠죠? 아, 그런 거예요? 이중섭의 책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애니 딜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읽으면서 보내는 하루를 누가 좋은 날이라고 하겠는가? 네, 책을 읽고 보낸 하루. 오늘 읽은 책 한 권은 그리 멋지지도 대단하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장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보내는 인생이란 좋은 인생이다. 비록 단 한 문장, 단 한 권이 인생을 뒤바꾸지 못하더라도 책을 펼친 순간순간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